지혜는 준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했다. 불행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 그리고 다시 시작된 찬란한 삶.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인함은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의 삶은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들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지혜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흔적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그 결과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민서도 잘 자라주고 당신도 곁에 있어주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요. 지혜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민서가 잠든 후 지혜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평화롭네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당신은 정말 강합니다. 지혜 씨,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지혜는 마음속 깊이 안정감을 느꼈다. 엄마, 오늘 상담 오셨던 언니가 그랬어. 엄마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민서가 저녁 식탁에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지혜는 민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언니도 민서처럼 강하고 착한 아이라서 그래. 준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지혜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 그의 칭찬에 지혜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스쳤다. 그녀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이진우의 수감 소식이 뉴스에 다시 보도되었다. 그는 감옥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서미란 또한 독방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지혜는 그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지혜는 준호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심리학 공부를 마쳤고 지금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설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상담실은 언제나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담사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다. 지혜는 이를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았고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음을 느꼈다. 준호는 지혜에게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남편이자 민서에게는 둘도 없는 아빠가 되어주었다. 그는 바쁜 의사생활 중에도 매일 밤 지혜와 민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고 주말이면 늘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고 때로는 민서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을 찾아 아이처럼 즐거워했다. 루비 또한 변함없이 그들의 곁을 지켰다. 루비는 이제 흰 털이 섞인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루비의 존재는 지혜에게 과거의 아픔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었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고 민서의 작은 어깨는 어엿한 소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혜는 그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감격했다. 민서는 이제 활기찬 중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짓누르지 않았다. 지혜는 김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찼다. 준호는 병원에서 촉망받는 의사로 승승장구했다. 그는 늘 바빴지만 언제나 지혜와 민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일 밤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지혜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고 지혜는 그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고 학교 생활에도 즐겁게 적응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지혜는 심리학 학위를 취득하고 지역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이진우와 섬이라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명망 높은 변호사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죄수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섬이란 역시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삶의 끝에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할 것이었다. 지혜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이제 그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민서와 준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미래만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병행했다. 그녀는 준호의 격려와 지지 속에서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간에는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야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학업에 열중했다. 준호는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렇게 지혜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를 알아가고 민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했다. 준호는 민서에게 최고의 아빠가 되어주려 노력했고 민서 역시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세 사람은 함께 주말마다 공원으로 산책을 가거나 미술관을 방문하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루비도 그들과 함께했다. 루비는 여전히 민서의 곁을 지켰고 준호는 루비에게도 지극정성이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루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딸까지 위험에 처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주었고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는 이진우와는 전혀 다른, 진정으로 그녀와 민서를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준호 씨, 저도 준호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잠든 후
지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민서의 건강 상태를 묻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지혜 씨, 저는 당신과 민서 양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민서 양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과 민서 양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혜의 심장은 쿵소리를 내며 울렸다.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준호의 따뜻한 진심에 스르르 열리는 듯했다. 지혜와 준호의 관계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 보호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위로를 주는 관계로 발전했다. 준호는 지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다. 그는 지혜가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으며 그녀의 강인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지혜 또한 준호의 따뜻한 마음씨와 한결같은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준호 앞에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김준호는 지혜와 민서의 새로운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했다. 그는 민서의 주치의로서 꾸준히 민서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마치 삼촌처럼 민서와 놀아주며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민서는 준호를 진심으로 따랐고 그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다. 준호는 민서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거나 함께 병원 옥상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은 지혜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혜는 가장 먼저 이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혼 절차는 복잡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처리했다. 더 이상 그와의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우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고 민서와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했던 대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평화와 안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 듯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다. 재판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진우와 서미란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강지혜의 삶에 드리워졌던 길고 어두운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와 함께 끔찍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민서는 아직 완벽하게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김준호 의사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자 지혜의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지혜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강해졌고 민서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김준호가 있었다.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었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이진우와 서미라는 각각 살인미수 및 금융범죄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추락은 세상에 큰 교훈을 남겼다. 탐욕과 배신이 결국 어떤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준호는 민서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히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서 양은 아주 강한 아이예요. 이제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준호에게 깊이 감사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안내해준 수호천사였다. 그의 헌신과 따뜻함은 지혜의 찢어진 마음을 서서히 봉합해 주었다. 민서는 아직 병원에 있었다. 지혜가 병실로 들어서자 민서는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지혜는 민서를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는요? 민서의 질문에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는 이제 엄마랑 민서를 해칠 수 없을 거야. 아빠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민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엄마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준호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지혜를 보호하며 그녀에게 조용히 휴식을 권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서 양에게 가보시죠. 그의 따뜻한 말에 지혜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자 수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몰려들어 지혜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지혜는 흔들림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강인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침내 재판부는 평결을 내렸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이진우와 서미라는 민서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와 각종 금융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진우는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서미라는 흐느끼며 쓰러졌고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추악한 가면이 벗겨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이진우와 서미란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치워진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어 박 형사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이진우와 서미란의 금융범죄 공모 사실과 그들이 숨겨왔던 비자금의 존재를 낱낱이 폭로했다. 박 형사는 이진우가 서미란의 부모에게서 막대한 대가로 금융비리를 눈과 마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진우가 이 비자금의 일부를 서미란과 함께 민서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진우와 서미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진우는 박 형사를 향해 고함쳤다. 저자는 저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 형사는 흔들림 없이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그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신뢰를 주었다. 하지만 지혜는 미리 준비한 자신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시하며 이진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저는 건강합니다. 오히려 저의 정신 건강을 문제 삼는 이진우 씨의 태도야말로 죄를 회피하려는 비겁한 술책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준호 의사를 지목했다. 준호는 민서의 주치의로서 그녀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민서 양에게 투여된 독극물은 매우 희귀하고 치명적인 신경독소입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며 의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를 다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서 양의 증상은 이 독극물 중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준호의 증언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이진우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섬이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까지 눈물 연기를 펼쳤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진우 변호사님께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민서 양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비칠 뿐이었다. 이진우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이 모든 것은 제 아내 강지혜의 편집증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저에 대한 집착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지혜의 과거를 들춰내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검찰 측은 그동안 수집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이진우와 서미란의 잔혹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쳤다. 푸딩에서 검출된 독극물, 인형에서 발견된 독극물 주입 흔적, 이진우의 서재에서 발견된 약병, 그리고 이진우와 서미란이 주고받은 충격적인 메시지들까지 모든 증거는 그들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히 서미란 부모의 금융비리 사건과 관련된 이진우의 개입, 그리고 서미란의 재산 상속 욕심이 민서에 대한 독극물 투여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은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최종 변론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진우와 서미란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강지혜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그들의 비겁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준호와 박 형사는 지혜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민서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준호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준호는 매일 퇴근 후 민서의 병실을 찾아 아이와 놀아주었고 민서는 그를 삼촌 의사라 부르며 따랐다. 지혜는 민서와 준호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다. 재판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진우와 서미란의 운명은 곧 결정될 것이었다. 재판은 잠시 휴정되었다. 휴정 시간 동안 지혜는 준호와 박형석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지혜 씨, 저는 그저 당신이 갈 길을 조금 비춰주었을 뿐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혜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느꼈다. 이진우는 눈빛이 흔들리며 초조해했다. 그는 서미란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서미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에 동물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끼어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서미란에게 당신이 쓸데없이 루비에게 신경질을 부려서 이 사단을 만든 거 아니냐며 비난하듯 중얼거렸다. 그들의 공모 관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준호는 루비를 아는 채 침착하게 설명했다. 루비가 가져온 약병에서 민서 양의 인형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루비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루비의 발톱에서 미세한 푸딩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푸딩 용기를 긁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혜의 말에 서미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루비를 보며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걔가 뭘 안다고요? 서미란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지혜는 루비가 평소 영리한 행동으로 몇 번이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루비는 실제로 민서가 어릴 때 침대 아래 떨어진 물건을 찾아주거나
지혜가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주기도 했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동물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지혜는 루비를 향해 손짓했다. 루비는 민서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약병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미란 씨, 당신은 루비를 싫어했죠? 당신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루비를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루비는 당신이 민서에게 독을 주입하려 했던 그날 밤, 민서의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짖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루비를 발로 차 침대 밑으로 숨어들게 했을 테고, 루비는 당신이 떨어뜨린 약병을 본능적으로 물고 나온 것이겠죠.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김준호 의사가 루비를 안고 들어섰다. 루비는 갈색 털을 가진 작고 영리한 푸들 강아지였다. 민서가 아프기 전부터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었다. 루비는 지혜와 민서에게는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였다. 서미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서미란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다. 고작 인형 하나로 저희를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건가요? 장난감에 독을 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아이 엄마의 망상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이 인형을 잠시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은 우리 집 강아지 루비와 가장 닮은 인형이죠. 루비는 민서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이진우와 서미라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지혜는 예상치 못한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민서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인형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인형을 바라봤다. 지혜는 인형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감정서를 제시하며 민서가 평소 인형을 입에 대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인형 목 부분의 미세한 균열을 확대 사진으로 보여주며 이것이 독극물 주입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민서를 해치려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박 형사가 이진우와 서미란 부모의 금융비리 관련 서류들을 지혜에게 내밀었다. 이 문서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서 양은 그들의 완벽한 삶을 위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지혜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에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미라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진우를 이용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 했던 교활한 인물이었다. 서미란의 부모는 과거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서미란은 부모의 죄를 숨기고 자신 역시 그 부를 누리기 위해 이진우의 법률적 지식과 권력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서미란의 숨겨진 재력과 야망에 매료되어 그녀의 검은 욕망을 채워주는 데 일조했다. 민서에 대한 독극물 투여는 서미란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막대한 재산 상속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진우는 이 과정에서 서미란에게 약점을 잡혀 끌려다니는 동시에 자신의 욕망까지 채우려 했던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김준호와 박 형사의 도움으로 진우와 미란의 더 깊은 어둠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이진우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모든 사건 파일들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던 중 그는 이진우가 서미란의 부모가 연루된 대형 금융비리 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서미란의 부모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처벌을 면했는데 그 뒤에는 이진우의 치밀한 법률 자문이 있었다. 박 형사는 그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기억했고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재판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이진우와 서미라는 더욱 필사적으로 방역했다. 그들은 지혜가 민서의 독극물 중독 사건을 조작하여 이진우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혜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을 들춰내어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이진우는 언론을 이용해 지혜를 파렴치한 여자로 둔갑시켰고 여론은 빠르게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강지혜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진우와 서미란을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감은 그녀에게 작은 만족감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다. 김준호는 재판 내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의 존재는 지혜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한편 민서는 김준호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혜는 민서의 옆을 지키는 시간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었다. 민서의 회복은 그녀에게 이 싸움을 이겨낼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했다. 민서의 눈빛 속에서 지혜는 자신의 과거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보았다. 재판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 했고 지혜와 준호 그리고 박 형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굴하지 않았다. 지혜의 강인함과 준호의 헌신 그리고 박 형사의 복수심이 한데 뭉쳐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준호는 이진우가 보낸 괴한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지혜의 곁을 지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과 민서 양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지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진우 측 변호인단은 서미란과의 관계를 단순한 업무상 친분으로 일관하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지만 지혜는 박 형사에게서 받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바로 이진우와 서미란이 함께 찍힌 은밀한 사진들과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다. 메시지 속에는 민서를 걸림돌이라고 지칭하며 없앨 방법을 모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진우와 서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재판 중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했다. 바로 이진우가 이전에 변호했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과거 이진우의 교묘한 수법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진우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지만 복수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지혜의 소식을 듣고 몰래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우의 뒤를 캐면서 그가 저지른 여러 비리들을 포착했고 그 증거들을 지혜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 박 형사는 진우가 서미란의 과거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했던 문서들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문서들은 이진우와 서미란의 공모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혜는 이진우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뛰어난 변호사였지만 정의보다는 돈과 권력을 좇는 인물이었다. 그는 종종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재벌들의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돕기도 했다. 그의 어두운 이면은 상상 이상이었다. 지혜는 이진우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범죄 행각이 드러날수록 민서에게 독극물을 먹인 동기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지혜와 이혼하고
서미란과 결혼하여 자신의 재산을 서미란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친딸인 민서가 상속 문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진우와 서미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특히 서미란의 과거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서미란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했던 전과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신입 변호사였지만 사실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이진우는 서미란의 과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매력에 빠져 그녀의 범죄를 도왔던 것이었다. 이진우가 서미란의 과거 범죄를 숨겨주고 그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불륜을 넘어선 공범 관계로 드러났다. 이진우는 서미란에게 약점을 잡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민서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것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일종의 방해물 제거 작업이었다. 준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민서의 건강 상태와 독극물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진심 어린 태도는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가 독극물의 특성과 민서의 증상을 연결지어 설명할 때 이진우와 서미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지혜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닌 지혜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였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소속된 이진우는 수많은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변호했고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언론을 장악하려 했다. 서미란 역시 뛰어난 언변과 연기력으로 피해자인 척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사려 했다. 지혜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홀로 맞서야 하는 외로운 전사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 김준호 의사가 있었다. 지혜는 분노했지만 준호는 그녀에게 침착하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극하여 실수를 유도할 것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준호의 차분한 조언은 지혜의 마음을 다잡게 했다. 그녀는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정신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고 이진우의 모함에 반박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역시 노련한 변호사였다. 그는 여전히 능숙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다. 그는 민서의 인형에 독극물이 주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리 없습니다. 제 서재에 있던 약병도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서미란 또한 울면서 저는 그저 이진우 변호사님을 존경했을 뿐입니다. 불륜 관계도 아니었고요. 그저 업무상 가까이 지낸 것뿐입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에 교묘하게 합리적인 설명을 붙였다. 심지어 지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꾸며낸 일이라고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김준호 의사는 약속대로 지혜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인형 감정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도왔고 자신의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민서의 독극물 중독 증상이 인형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준호의 명확하고 전문적인 증언은 경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증거 불충분을 핑계댈 수 없게 된 경찰은 이진우와 서미란을 다시 소환했고 이번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민서의 강아지 인형에서 치명적인 신경 독소가 검출되었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는
강지혜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아탔다. 이진우와 섬이라는 인형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의 치밀한 범죄 계획 속에 숨겨진 맹점이었고, 지혜는 이 틈을 파고들어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삶을 위해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아는 법의학 전문가에게 인형 감식을 의뢰해 주겠다고 했다. 그는 지혜에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했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경찰을 압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의 역할을 넘어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아군을 얻게 된 것이다. 지혜는 즉시 인형을 밀봉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곧바로 김준호 의사를 찾아갔다. 준호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인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극물이 인형에 주입된 후 서서히 스며들어 민서 양의 입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인형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이건 살인 미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지혜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설마 민서가 푸딩을 먹다가 흘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왜 인형 목 부분에만 지혜는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형의 입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마치 무언가를 주입하기 위해 날카로운 것으로 뚫었던 흔적 같았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만약 진우가 푸딩에 직접 독을 넣은 것이 아니라 민서가 가장 아끼는 인형에 독을 주입하고 민서가 인형을 안고 잠든 사이에 독이 서서히 스며들도록 한 것이라면 민서가 인형을 늘 입에 대고 자는 버릇이 있었다. 인형의 침에 독이 묻어 민서의 입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혜는 잠 못 이루고 민서의 침대 곁을 지켰다. 민서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고는 했다. 그때 민서의 작은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인형이었다. 지혜는 무심코 인형을 쓰다듬었다. 그런데 인형의 목 부분에 이상한 점액질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단내가 났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며칠 전 진우가 사온 푸딩에서 나던 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우는 자신의 변호사답게 모든 것을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푸딩을 민서에게 주긴 했지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재에 있던 약병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이 아니며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른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독극물과 진우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혜는 다시 한번 좌절했다. 거대한 힘 앞에 그녀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다. 며칠 후 국가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푸딩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은 테트로도톡신의 일종으로 보고독과 유사한 신경독소라고 했다.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된 약병 안의 액체 역시 동일한 성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즉시 이진우와 섬이란을 소환했다. 진우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히려 지혜가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섬이란 역시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지혜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혜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서 뜻밖의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준호는 지혜에게 연락처를 건네고 병실을 떠났다. 그의 등 뒤로 지혜는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생각에는 의료계 종사자나 화학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을 고용했거나요. 이 독극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준호의 말은 진우와 서미란을 향한 그녀의 의심에 쐐기를 박았다. 진우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었고 서미란 역시 뛰어난 수재였다. 그들은 분명 이 독극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들의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었다. 따님은 이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독극물의 양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경과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진심 어린 목소리는 지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켰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혜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따님에게서 검출된 독성 물질은 아주 희귀한 종류입니다.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약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분이 특정 신경계를 마비시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극물과 유사합니다. 그날 밤 민서는 위세척을 받고 해독제를 투여받은 덕분에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지혜는 민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목이 말라요.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지혜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었다. 민서가 물을 마시는 동안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키 크고 단정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김준호 의사였다. 그는 민서를 처음 진찰했던 응급실 의사였다. 그는 지혜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혜는 곧장 경찰서로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경찰은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특히 미지의 약병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경찰은 푸딩 샘플과 약병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겠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다. 사진을 들고 손을 떨던 지혜는 책상 아래 놓인 휴지통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영수증은 한 고급 베이커리에서 발행된 것이었다. 며칠 전 진우가 민서에게 주었다는 그 빵집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에는 푸딩과 함께 여러 종류의 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민서가 먹지도 않았던 낯선 이름의 타르트였다. 지혜는 직감적으로 그 타르트에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영수증을 챙겼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가 생겼다. 푸딩 샘플과 미지의 약병. 그리고 문제의 푸딩이 진우에게서 나왔음을 증명할 영수증. 서재 안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공기가 지혜를 감쌌다. 낯선 약병을 집어드니 작고 투명한 병에 담긴 무색의 액체가 보였다. 약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았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이 약병이 민서의 독극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약병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서재를 더 뒤져보기 시작했다. 진우의 책상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지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단서로 보였다. 서랍을 열자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진우와 서미란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의 첫 기념일, 잊지 못할 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진우, 당신은 정말 내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민서의 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민서의 침대 옆 탁자는 그 푸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푸딩 용기를 집어들었다. 아직 내용물이 조금 남아있었다. 그녀는 즉시 작은 밀봉 용기에 푸딩 샘플을 담았다. 그리고 민서가 먹었을 만한 다른 음식들을 찾기 시작했다. 주방 찬장을 뒤지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에 진우의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낯선 약병이 들어왔다. 그는 늘 서재를 잠가두었지만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깜빡 잊은 듯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를 살려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혜는 가장 먼저 민서가 먹었던 음식들을 떠올렸다. 진우는 주말마다 민서와 함께 빵집에 가곤 했다.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있다며 직접 사다 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민서가 먹었던 것도 진우가 사다 준 푸딩이었다. 지혜는 진우가 사온 푸딩이 민서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던 것을 기억했다. 혹시, 설마, 그녀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부싸움이 좀 격해진 것 같은데요. 남편분이 그럴 리가. 경찰관의 건성한 말투에 지혜는 울컥했다.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제 딸이 독극물에 중독되었어요.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요. 그녀의 절규는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거대한 절벽 앞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의사가 민서의 증상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는 동안에도 지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민서의 창백한 얼굴만을 응시했다. 내 아이, 내 전부, 감히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짓을. 그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간절한 기도가 아닌 복수를 향한 맹렬한 다짐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정신없이 민서의 병실을 나왔을 때 이진우와 서미라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사람의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비겁한 도피. 지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강지혜의 눈앞에는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서의 작은 몸을 침대에 뉘어두고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문장으로 가득 찼다. 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진우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과 흔들리던 눈동자.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 발겼다. 남편이 사랑하는 딸에게 독을 먹였다니. 그것도 불륜 상대와 함께.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만큼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지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비틀거렸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딸 민서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민서를 살려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만든 자들을 반드시 벌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이진우와 서미란. 두 사람은 그녀에게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서의 생명을 위협한 살인 미수범이었다. 지혜는 결심했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민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피어날 강인한 희망을 찾아야 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강민서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아이가 급성 신부전 증상을 보입니다. 몸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빨리 위세척을 하고 해독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지혜의 머리를 강타했다. 독성 물질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지혜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진우에게 향했다. 진우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그 눈빛 속에서 모든 진실을 읽어냈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의 남편이 딸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저 여자 때문에. 지혜, 당신이 왜 여기에? 진우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왜 여기에 있냐고. 우리 딸 민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섬이라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진우의 팔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지혜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켰다. 그녀는 미란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온몸이 떨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악몽이기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혜는 분노에 휩싸여 그들에게 다가섰다. 이진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진우와 여자는 깜짝 놀라 지혜를 돌아봤다. 진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고 옆에 있던 여자는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혜를 훑어봤다. 그 여자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했다. 아, 맞다. 진우의 로펌에서 최근 합류한 섬이란 변호사였다. 그녀는 진우와 유난히 친해 보였고 사무실에서 종종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설마 이럴 줄이야.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저건 진우의 차가 아닌가.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익숙한 진우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서 있었고 차 문이 열리자 진우가 내렸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늘씬한 몸매, 화려한 옷차림. 그녀는 진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진우는 그 여자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지혜에게는 언제나 차갑게 닫혀있던 미소였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민서가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것도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으로. 결국 지혜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민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모습에 지혜는 눈물을 쏟아냈다. 민서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녀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응급실 의사는 민서의 증상을 심상치 않게 여겼고 곧바로 정밀 검사를 지시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지혜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매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복도를 서성이며 오직 민서의 건강만을 빌었다. 엄마, 목이 너무 말라요. 민서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지혜는 서둘러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민서는 몇 모금 마시지 못하고 다시 토해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이런 증상은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분노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남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서가 평소와 달리 칭얼거렸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민서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심했다. 지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는 평소 잔병치레가 없는 건강한 아이였다. 갑작스러운 고열에 지혜는 당황했다. 간밤에 추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에게 감기가 옮았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진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민서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소아과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진단했지만 민서의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민서의 옆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다음 날 아침 민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는 연신구토를 하고 축 늘어져 있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진우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일부러 잠든 척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와의 침묵은 견딜만 했지만 형식적인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찢어놓았다. 진우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그의 성역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밤늦도록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그저 홀로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했다. 그 공간은 지혜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만의 비밀스러운 영역이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진우는 늦었다. 식탁에는 지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다. 민서는 엄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포크를 만지작거렸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서의 맑은 목소리에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다. 아빠는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 우리 민서 먼저 먹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시무룩한 표정으로 밥을 깨작거렸다. 진우는 민서에게도 무심했다. 형식적인 질문 외에는 아이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끔 민서가 아빠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리려 하면 진우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민서의 얼굴에는 작은 실망감이 스쳤고 지혜의 가슴은 아릿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안식처는 딸 민서였다. 올해 7살이 된 민서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인형을 안고 소공어리는 모습은 천사 같았고 엄마를 향해 활짝 웃는 미소는 지혜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민서가 없었다면 이 견고한 침묵 속에 갇힌 삶을 그녀는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 지혜는 민서를 끔찍이 사랑했다. 민서의 눈빛 속에는 오직 엄마만을 향한 순수한 애정이 가득했고 그 사랑만이 그녀를 이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진우는 요즘 부쩍 늦게 귀가했다. 야근이 잦아졌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리 어딘가 비어 있었고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시시콜콜한 일상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인색해졌다. 지혜는 애써 괜찮은 척했다. 성공한 남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늦게 잠든 그의 옆에서 홀로 깨어 있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그의 옷깃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것은 진우가 평소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젊은 여인의 취향에 어울릴 법한 향기. 지혜는 애써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고요한 저녁놀 아래 강지혜의 집은 완벽한 그림 같았다. 넓은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향기로운 장미들이 피어 있었다. 거실 안은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은 그녀의 남편 이진우 변호사의 성공적인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항상 완벽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빈틈없는 외모, 그리고 늘 논리적이고 침착한 태도까지.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고 지혜는 스스로 행운아라고 여겨야 마땅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이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 스며든 차가운 공기는 그녀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